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 책임이죠. 윤리는. 예.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징계 책임은 결국은 이 직을 면제시키는 거 빼앗는 것이 최고죠. 장기간에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작년에 5.18을 앞두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난해 5.18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참배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 축복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안 가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5.18 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변함없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장. 자, 민주당이 코인 투자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당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본 뒤에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면서 윤리특위 제소를 보류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던데요. 민주당의 결정 이후에 오늘 윤리특위 첫 전체회의가 네. 열렸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여야의 공동 징계안 제출을 압박해 왔는데요. 오늘 윤리특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자문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기죠.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추모했습니다. 퇴임 후 5.18 묘지를 참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임 중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광주에 도착한 걸로 알고 네. 있고 내일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내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관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했잖아요.
간호사들이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체열과 삽관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가 해선 안 되지만 병원 인력 문제 등으로 암암리에 이뤄졌던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정치권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 조항을 넣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네요.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직접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는 한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혜원 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43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광주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광주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모두 내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광주 총출동, 표로 심판, 매너 정치, 응급실 뺑뺑이, 대부분 혐의 부인입니다. 내일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정치권이 그야말로 총출동합니다. 5.18 정신을 기리겠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요. 총선이 329일 남은 이 시점에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이번 광주행을 위기 타파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건데요. 뉴스픽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네, 우리 당 의원들 전원이 내일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의 당협위원장들도 40명 넘게 43명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당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광주행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내려간다, 강조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은 미리 내려가서 오늘 전야제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호남은 원래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모지로 꼽힐 만큼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총선 1년 전인 올해에는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호남 민심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빠른 손절에 나섰습니다. 윤리 차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속전속결로 내린 것도 이 5.18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설화의 단초를 제공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여전히 5.18 정신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감모당 때부터 건국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겁니다.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한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 의원들이 모두 광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던 전 씨의 손, 이제는 더 과감하게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에서는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김규현 대표 체제에서 전광훈 목사와 더 강하게 저는 구별을,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같은 스탠스에 같은 발언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전광훈 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늘 국민의힘의 그 핵심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하 용인도 이준석 전 대표와 오늘 일찌감치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전남 순천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등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죠. 다음 주에는 광양에서의 행보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행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안 간다면 이 작년에 갔다 온 것 자체가 무색해지고 김재원, 태영호 행보와 이어져 오히려 과거 노선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작년에는 5.18 기념식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취임한 지 8해 만에 광주로 내려가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몇 차례나 직접 다듬은 기념사도 읽어내려갔습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광주를 찾고 또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 행보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의 말을 빌려 그 공약이 립서비스였는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 지켜봐야겠지만요.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일정이 엠바고라서 뭐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뭐 안 가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이번 5.18 이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원래 5월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23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코인 논란까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게 사실인데요. 이미 5월 달에 한 주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그런 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광주 갔다가 봉화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정당의 책임이랄까 그런 것들 다시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는데 이 한 주를 앞두고 상황이 뭐 매우 좋지 않아진 거죠. 국민의힘이 총출동하는 것 역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도 내일 광주로 총출동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보다도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내려가서 민족 열사 묘역 참배로 조금 전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광주에 사시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도 위문할 계획입니다. 최근 외교부의 일방적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죠.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김 최고위원의 설화에서 다시 한번 촉발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계속 여권 공격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일 광주에 내려갈지 간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다정회를 통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픽은 표로 심판입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단체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준법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해놓은 간호사 업무 외의 것은 거부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 출범도 공식화했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로 혼쭐을 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간호협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바로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안 지켰다는 점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자꾸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뿐만이 아니라 2020년 총선 공약도 안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 당선될 때 이걸 공약으로 당선된 분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46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셨어요. 이 법안에 관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거의 공약까지도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재정안하고 거의 내용이 같았던 거예요. 그럼요. 간호법 이 법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선 공약을 파기하신 것이고 이제 총선 공약의 파기는 재의결로 아마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지난 총선을 치르고 이 2021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3개의 간호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리고 서정숙 의원과 최현숙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울체커가 직접 법안 내용을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린 간호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간호법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독소 조항,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로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표로 심판하겠다는 건 간호협회뿐만이 아닙니다. 의사 등 다른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연대는 이와 같은 8대 정책 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내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총선 무쇠, 즉 총선 앵무새 울체커라고 불릴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와 정책 등 모든 흐름은 총선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로 심판하겠다는 단체들, 표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여야가 맞물려서 앞으로도 갈등 수위는 당분간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 이번에는 매너 정치로 넘어갑니다. Manners maketh man. 네, 많은 정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영화 명대사죠.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트루도 총리가 매너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6년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동참한 겁니다. Tomorrow is the anniversary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when 43 years ago, demonstrators, students, workers and citizens gave voice to a deep-seated desire for democracy.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d vibrant democracies in the world, and each and every one of you in this chamber play a key role within it.
그리고 매너 다리도 보여줬는데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가진 사전 환담에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김 의장과 키를 맞춰준 겁니다. 김 의장은 내 며느리가 코리안 캐네디안이라는 말도 하면서 화답했다고 하는데요. 트리도 총리 지금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응급실 뺑뺑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5살 아이가 입원을 못해서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A군은 40도 고열에 시달리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구급차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4군데 병원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5번째 병원에서도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가까스로 진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숨쉬기를 힘들어하다가 쓰러졌고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진 지 얼마 안 돼 숨진 겁니다. 고착화하는 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그동안의 문제 지적에도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 대부분 혐의 부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의 체포 가능성 언급 하루 만에 경찰에 나와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2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찰은 어제 유 씨의 최측근인 B 씨도 마약을 같이 투약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정치권이 말 그대로 광주에 집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를 찾아서 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참배 전 방명록에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남겼고요. 공식 참배를 마친 뒤에는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고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족 민주열사 묘역 출입로 바닥에 묻혀있는 이른바 이 전두환 표지석은 밟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참배 내내 시민들의 사진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참배를 마친 뒤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 속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축구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는 거를 좀 피하려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또 천하용인도 오늘 광주를 찾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와 천하용인은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 당시에 희생된 시민들의 묘소를 찾아서 일일이 쓰다듬고 추모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또 역사적 논란을 일으켜서 이득을 보려 하는 당 구성원 때문에 이 호남 민심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이 전 최고위원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전 대표는 또 5.18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민주화 운동, 역사 모두 헌법 전문에 기록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도 광주를 찾았는데 43주년 그 추모식에 참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로는 오늘 처음으로 이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전 씨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추모탑 앞에서 5월 어머니들과 5월 단체 주요 인사들을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유채꽃,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여야 광주 총집결, 총선 앞두고 위기 타파 노린다. 민주당이 코인 거래로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데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서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체 진상조사가 먼저라던 민주당이 결국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를 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어차피 여당에서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논들이 있어갖고 최고에서 결론을 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자체 진상조사가 벽에 부딪혔죠. 지금 자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이고 뭐 진상조사단 그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어렵고 윤리감찰단의 지시 내용을 내린 것은 저 상임위 기간 중에 그런 코인 거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건을 지금 그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상조사를 중단하고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도 영향을 준 듯 싶은데요. 자타공인 최측근이라 김 의원을 감싸는 거냐 물음표가 붙었죠.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자타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실인회이기도 하고 또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하고 참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 김남국 의원을 위시한 철험의 의원들이 저희 친명 그룹을 형성해서 굉장히 옹의를 많이 했습니다. 홍위병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을 바로 손절하고 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가면은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가 되는 거고 약하게 나가면은 또 뭐 측근이라 가지고 봐주는 거냐 이런 좀 딜레마에 쌓인 거죠. 뭐 아무리 꼬리를 잘라봤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제소를 못하는 이유, 시간을 끄는 이유, 결국 이 도마뱀의 몸통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윤리특위 제소 결정,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윤리특위 제소로 김 의원이 직접 자료를 내놓지 않더라도 상임위 중에 실제로 코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듯 싶은데요. 이제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의정 활동 중에 얼마나 거래했는지 같은 자료들은 뭐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론 내리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에 올라간 징계안 김 의원을 포함해 39건이나 계류된 상태죠. 앞에 것들 뭐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김남국 의원 것만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또 정당한가? 그럼 민주당이 앞에 거 다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김남국 의원 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납득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고. 어차피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남국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민주당에게 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회의의 회부에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장 80일까지 소요가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를 생략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글쎄요, 잘잘못은 따지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변재희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 의견 청취는 국회법상 의무 조항이다 정리를 했습니다. 더욱이 제명안이라 이 역시 조사가 이뤄진 뒤에 판단을 해야겠죠. 윤리특위의 징계는 제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을 징계를 하면 어디까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책임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징계 책임은 결국은 이 직을 면제시키는 거, 빼앗는 것이 최고죠. 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하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 업계로부터 어떤 노비를 받았든가 또는 대가성 있는 어떤 지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정치권에서 제명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 김남국 의원은 셀프 구명 활동에 나섰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인 해명을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기획수사서를 주장했죠. 한마디로 본인은 희생양이라는 논리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당장 국민의힘에선 누칼 협의냐 쏘아 붙였죠. 요새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누가 칼 들고 잡코인 사고 김치코인에 30억 몰빵하고 삼익리 중에 뭐 거래 수천만 원씩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같은 7인의 멤버인 비명계에서조차 반성이 먼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특정 언론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 갖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를 갖고 뭐 기획수사다 또는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반성하는 게 우선이겠죠. 다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김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크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는다. 청원이 게시돼 13,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글 게시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냈고 그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을 뿐이다. 김 의원을 감쌌습니다. 제명인의 말에도 김 의원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선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한 신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남국 수호, 이 역시 민주당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겠죠.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며 사실상 손절의 메시지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남국 수호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굳이 대신 설득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자면은 수호할 거를 수호해야 되는 건데 옹호할 걸 옹호하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무회의 하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면은 우리가 동훈 수호를 하겠느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요.
늑장제소다 이렇게 공세를 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는데요. 이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며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을 두둔하거나 하나만한 징계를 주장을 한다면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먹튀기를 열어줬다는 이 국민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윤리특위의 조사 결과를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아까 이제 조멘토가 얘기를 했죠. 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코인 거래소를 연일 압수수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빗썸과 이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업비트를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해서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줬는지 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서 불공정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김 의원이 코인을 무상이나 저가로 받았거나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을 하려면은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 발행업체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코인이 상장된 이후의 내역만 파악이 가능하죠. 노비 목적으로 코인을 넘기거나 내부 정보를 흘렸다면 상장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발행처, 예를 들면 위메이드나 이런 어떤 코인 발행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제가 참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상장, 그러니까 빗썸이나 업비트라는 상장 이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장 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사기와 부정거래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P2E 코인이 자칫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다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파친코와 유사한 게임을 통해 딴 상품권을 이 현금으로 바꿔줬었죠. 중독성이 강해서 피해자가 급증했고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P2E 코인이 허용된다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있었잖아요. 그 바다 이야기가 결국은 거기서 게임 해가지고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와 사람들이 참 빨리 잊는다.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지만 인간이 그때 노무현 정부가 거의 초토화됐고요. 전국이 도박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P2E가 허용이 되면 어떠냐? 청소년판 도박,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가 결국에는 펼쳐질 수 있는, 즉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가 터질 수 있는 저는 저희들이 이제 우려가 있다고 봐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정무위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이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상실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그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이 채택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국민의힘 제명안 상정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상황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길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선수가 심판인 척한다. 정파성을 직격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맞받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 취임 1주년을 뉴스에서 다 다루지는 않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법무부 앞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5.17, 이 한 장관의 이니셜인 HDH라고 되어 있는 풍선도 눈에 띕니다. 지난 취임 100일 때도 꽃바구니가 참 많았었는데요. 취임 1주년 소회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다는 한 장관.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뭐 설명하거나 그럴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많겠죠.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한 장관은 국회에 올 때마다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죠. 주어진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하는 다른 장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참지 않는 공직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할까요? 싸움꾼 기질을 종종 드러냈는데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라는 환호를 받았지만요. 야당 의원들에게는 가볍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답변 대신에 질문을 하는 반문 화법도 선보였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의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의원님.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네, 이렇게 주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한 장관.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다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에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에 1위가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참여연대가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퇴임과 폭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꼽은 공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 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한 장관은 바로 이 기자회견 당일에요. 바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지 인척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바로 다음 날 참여연대는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보신 한 장관의 말투 그대로 따라한 거죠. 또 같은 날 한 장관은 이 참여연대 민주당 정권 내내 번호표 뽑듯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다라면서요. 한쪽 팀의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 이렇게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요. 이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참여연대는 정부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와 싸우는 법무장관 익숙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한 장관은 꼭 해야 할 말이라서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한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거는 뭐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참여연대 역시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탄핵감이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입장 표명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이 박 전 시장의 다큐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사전 검열이라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탄핵감 내지는 쫓겨날감입니다. 네, 한 장관은 취임 2주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의 바람처럼 교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내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설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질문 드리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한 장관 이미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장관이면은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제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정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둘 초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고 자리를 비웠죠. 태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다음 달 9일에 보궐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용히 치르겠다는 생각인 듯한데요.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흥행이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뭐 누가 의도를 가지고 단수 추천하겠다 이런 식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당 성격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친윤이 될 거다, 또 추대가 될 거다 이런 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추대론으로는요, 이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 그리고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이 거론이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재선 의원인데 지도부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비윤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던 이용호 의원이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TK 출신입니다. 당내에서는 친윤 최고위원설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뜻있는 사람이 이 후보에서 선출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지도부가 어찌 보면 다양성이 좀 없다. 그런데 아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명의 최고위원으로 보강을 해줘야 될 만큼 허약한 것입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서 재선 이상의 친윤으로 뽑을 것이다. 그분은 점치는 게 늘 틀리지 않습니까? 뭐 틀릴 것입니다. 네, 태영호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징계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징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위는 태 전 최고가 더 높았죠. 태 전 최고는 사과를 거부했지만 김 전 최고는 직접 제주도에 가서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이 태 전 최고의 허언도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징계 수위는 결국 최고위원을 사퇴했느냐 아니냐가 갈랐습니다.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는 뭐 사실은 그 두 분의 발언 문제는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상식에 의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엄한 소위 징계를 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 뭐 이번에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난 두 분의 정치 생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최고위원발 설화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도지사발 구설수는 또 나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학생 기숙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 학생 식단에서 학생 식단보다 10배 비싼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 지사 일행만 이곳 주방에서 따로 만든 특식을 먹었습니다. 전복 내장밥과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 등 10가지 넘는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같은 시간 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일주일씩 예고된 식단대로 카레밥과 된장국을 받았습니다. 학사 이렇게 막 보러 온다고 하면은 아이를 급식까지 먹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김 지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한 뒤에 식사를 한 건 아니고 이 식사 비용도 충북 도가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학생들의 이 1,000원의 아침밥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었죠.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1,000원짜리 식사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만 보여주기식이었느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비단 경희대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양한 학교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1,000원이가 지난다는데 단가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 학생도 많을 수 있도록 품질 좀 높여야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경희대는 너무 불쌍한데. 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앞서 산불이 났을 때 술을 마셨다가 논란이 됐고 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면서 친일파를 자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학생 기숙사 특식이 구설에 오르면서 앞선 논란들까지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요. 유튜브 정치부회의 실시간 검색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백반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동훈 장관 부족한 점 묻자 잘한 것 찾는 게 더 빨라. 김영환 도지사 학생 식당에서 특식 논란. 네, 자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치권 소식 좀 정리해 보면요.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오늘 사퇴한다고 하는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늘자로 사퇴했습니다. 오 부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는데요.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오 부시장의 원래 지역구는 서울 관악을이지만요. 다음 총선에서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광진을은 원래 오세훈 시장이 도전해 오던 지역구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오 부시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약간 신호탄 비슷한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의 현역 의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서울이 7명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만 몇 명 중에서 빈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신환 부시장처럼 나름의 험지에 이렇게 손 들고 가면은 또 지지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의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이 또 있죠. 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 전 대표가 어제 저녁에 서울대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당선될 자신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나가면 당선돼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혼자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나가면 당선돼야죠, 이번에 보면. 네, 나가면 당선돼야 되고. 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에 1년 정지, 추가 징계까지 받은 상태죠. 내년 1월 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징계가 끝나는데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부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고민은 여기 있을 듯한데요. 이 전 대표는 전략 전술의 기본은 상대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이라면서 일단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좀 보고 전략 전술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혹시 제3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강연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회기를 타파하는 뻔한 얘기만 할 거면 정당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3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장.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양당, 거대 양당의 그 회기화를 타파하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틀에 박힌 답변을 할 만한 정당이면 안 만드는 게 좋다. 네, 자, 이 전 대표가 어제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도 했다는 거죠.
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기존 외교와 다른 이질적 선택이 나쁘진 않다고 평가를 했지만요. 이 프로토콜을 너무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촉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선 하버드를 고집하고 영어 연설에 집착한 것 등을 보면 국내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것 같다면서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이 한미 양국의 등가 교환이 아니란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당의 인재 영입이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의 질문에도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전문가 정치는 안 될 겁니다. 예.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하고 계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잘한 거 찾는 게 더 빨라. 김영환 특식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한여름 날씨 같았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제는 나가기 직전이 아니라 20-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셔서 피부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1년 여러분의 평가는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RAMS님, 좋고 싫고를 떠나 똑똑한 사람이고 특정 정당, 진보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셨고요. WAT님, 팬덤 놀이는 따라하지 마라. 정치는 국민 정체를 위해 해야 되는데 반쪽 정치가 되는 거다. 장관은 공직자이지 일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 한동훈의 1년은 공직자 한 명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느낀 1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모두 다 합쳐도 한동훈 장관만 못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용성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전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장관의 말에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작 중지를 요구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인정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난 2020년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 소명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후 인권위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죠.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서울시의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서울시와 수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사진 증거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이 결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이들이 나타난 건데요. 이른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다큐 제작위원회가 어제 제작 발표를 열었죠. 이들은 박 전 시장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향한 2차 가해 논란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2차 가해라는 논란이라는 거는 1차 가해의 내용, 이 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들이 내려진 다음에 가능한 논의고, 지금의 2차 가해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지금 이 논의 자체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인데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는 오로지 이 피해자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가 들었다는 성적 원동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피해자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 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를, 심지어 박 전 시장을 찬양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은 손을 향해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법률가로서 사회 디자이너로서 행한 일들은 제가 2번, 3번 인생을 살아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박 시장의 삶을 닮아 전 생애 동안 꿈꾸고 싶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이름처럼 박 전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훌륭한 삶을 살았던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믿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지만 인권위는 내심 불쾌했나 봅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인권위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이 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죠. 인권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거들었습니다. 오늘 논평을 내고 박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미화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추고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겁니다. 인권위도 인정한 2차 가해의 가능성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이들의 발상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를 미화하는 이들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명백히 드러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미화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만행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성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 제작 발표회가 진행된 어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폭력을 부정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끔찍한 폭력이란 겁니다. 보수 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입장을 밝혔죠. 이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중도에 종결됐지만 성희롱 사실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제작위원회를 향해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이 2차 가해를 명백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좀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더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되고 나면 더 가혹해질 거라는 또 협박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 혹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집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현실이 좀 소름이 끼칩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침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다큐와 관련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의견을 낸 민주당 인사들도 없는데요. 사실 이 박 전 시장의 사망 직후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에 비춰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는 박 전 시장의 빈소 앞에서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를 향해 반말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내부 상황은 혹시 어떤지? 자식 같은 일하고.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 장관, 최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각을 세우고 있죠. 어제 참여연대를 향해 박원순 다큐와 관련해 왜 침묵하느냐고 한마디 쏘아붙였는데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타 쌍피를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돌려가는 발언이었기 때문인데요. 한 장관도 이 애매모호한 건 싫었나 봅니다. 뒤이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모든 민정 정권의 경우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으로부터 자리를 제공받는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줌인 해봤는데요. 2년 전 3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섰었죠. 박 전 시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여전히 그분의 위력을 실감하며 낙담하고 있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네,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관련한 제작 발표가 열렸죠. 지금 이제 7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고 아까 이제 박마커가 설명을 했는데 영화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실제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서울시장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2차례 피해자의 면담 조사, 50여 명이 넘는 서울시 전 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해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7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 원래 이제 개봉한다는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논란이 일었잖아요.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어쨌든 계속해서 어제 제작 발표에도 그렇고 2차 가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제 제작 발표에서도 이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이 김대현 감독도 인권위의 진상조사가 허술했다는 논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결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는 건가요? 그거를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인권위의 허술한 직권조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모아서 좀 차분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들이 이제 영화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봉 때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어제 이제 조멘토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방사선 핵 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웨이드 앨리스 옥스퍼드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관련해서 신랄한 또 비판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이 앨리슨 교수를 향해서 평생을 강단에서 강의 연구만 하다 보면 어떤 숫자, 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숨겼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석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 석학이란 말에서 석자가 돌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엎이고 왔습니다. 네, 서 교수는 앨리슨 교수의 주장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방류할 게 아니라 식수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망은요. 우리가 이 여우가 됐다 안 됐다, 정화됐다 안 됐다, 삼중수가 있다 없다 이걸 할 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는 너무 아깝다. 버리지 말고 직접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자. 식용으로요? 네, 식수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더 얹혀가지고 아마 도쿄 시민이 조금 찝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수출하자. 삼중수소를 섭취하더라도 12일에서 14일 정도 이후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앨리슨 교수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연 상태에서는 12년이 조금 더 걸려야지 절반 들어오는. 또 한 가지는 일단 몸에 들어가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소위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이죠. 삼중수소도 물입니다. 그러면 섞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혈액에 붙어버리면 적혈구, 특히 백혈구 붙으면은 그 순간에 약한 전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숫자를 치면 19 킬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데요. 전자 볼트가 나오는데 이건 방사선은 굉장히 약하지만 충분히 세포를 절단시키고도 남을 만한. 네, 내용은 좀 전문적이라서 어렵지만 유정아 실장은 잘 아는 모양이네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네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한 거 맞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다큐에 여당은 반발, 민주당은 침묵, 인권위 2차 가해 우려 밝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